대체 한국인은 언제 어떻게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무려 5년에 걸쳐 한국인의 거짓말을 분석하고 연구한 한국 바디랭귀지 연구소 김형희 소장. 김형희에게 듣는 한국인의 거짓말 신호, 그리고 최근 화제로 떠오른 TV 속 그들의 거짓말까지, 바디랭귀지 전문가 김형희와의 만남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행동 심리를 연구하고 있고 또 거짓말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50명의 거짓말 1083개를 이렇게 분석을 했거든요. 1083개. 상당히 많은 숫자예요. 약 5년 정도 걸렸어요. 분석하는데, 그 중에는 착한 거짓말도 있고 또 나쁜 거짓말도 있겠지만, 그 거짓말을 분석하면서 한국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거짓말을 하는가? 거짓말을 할 때 나타나는 단서는 무엇인가? 이것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25가지 신호로 나타내게 됐거든요. 그것을 책으로 표현했고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강연을 통해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시죠? 네. 자,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전에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거짓말을 하는가, 이것을 알기 전에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거짓말을 하는가? 거짓말 많이 해보셨죠? 예. 그 남녀가 이렇게 연인 사이에 처음 만나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러는 거 네가 처음이야. 맞죠? 예, 기억 안 난다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기억날 거예요. 네, 아주 먼 기억이긴 하지만. 그리고 우리 여기 주부님들, 거짓말, 이 대표적인 거짓말이거든요. 이거 세일해서 산 거야. 맞죠? 홈쇼핑 보면 이래 찌르륵 나오는데, 이거 어디서 났어? 남편이 딱 물으면 이거 세일해서 산 거야. 예. 그리고 남편분들 이거 쪽집게처럼 알아맞추시더라고요. 나 술 많이 안 마셨어. 예. 맨날 늦으면 술 많이 안 마셨어. 혀는 꼬부러졌죠. 네. 그리고 또 다른 거짓말을 보시면은 우리 직장인들 대표적인 거짓말이 내가 회사 그만두고 말지. 예. 다들 공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해봐서 알아요. 10년 넘게 해봤거든요. 이 회사 때려치우고 말지. 이런 생각했었고요. 그리고 또 우리 회사를 그만두는 분들 이런 얘기, 그만두는 게 아니라 회사를 못 갔어요. 출근하지 못했어요. 또 이런 거짓말을 해요. 몸이 아파서 부장님, 과장님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이런 거짓말을 해요. 예. 그리고 또 이 거짓말은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하는 거짓말이에요. 엄마 어디 아픈 데 없지? 안 아파, 괜찮아. 실제로 많이 아프신데도 부모님들이 이런 착한 거짓말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자녀들한테 이런 거짓말 하죠. 야, 학원 4개, 5개 이렇게 막 보내면서 너 다 잘 되라고 이러는 거야. 그리고 막 매를 들면서 때리면서 이것도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네, 이런 거짓말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많이 하는데, 그런데 한국 사람들 정말 거짓말을 많이 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예, 2013년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한국은 사기 1위. 엄청나게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 범죄잖아요, 사기는. 예. 그리고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느냐, 또 통계를 내봤거든요. 실제로 27만 건에 해당되는, 하루 평균 750건. 이렇게 많은 거짓말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데 사람들에게 좀 알려지지 않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짓말을 할 때, 거짓말을 찾아낼 때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거짓말에 관한 완벽한 단서는 없다는 거예요. 그 거짓말 할 때 보면 우리 남편분들 보면 시선 피하죠. 예, 시선을 피하는데 그 한 가지 단서만으로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침을 삼켰다, 뭐 코를 만졌다. 이거 딱 하나 가지고 거짓말을 라고 평가하면 큰일 난다는 거죠. 보통 거짓말은 제가 1083개의 거짓말을 분석한 결과 보통 거짓말은 3개에서 한 7개의 단서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단서가 나타나지 않는 거짓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짓말은 단서가 나타나는데 어떤 거짓말은 단서가 안 나타나요. 왜 그런 걸까요? 거짓말도 연습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 여러분들 잘 찾아보시면은 주변에 거짓말 연습하는 사람들 많아요. 예, 사기꾼들 있죠. 지능적인. 예. 이런 사기꾼들은 거짓말 연습을 합니다. 거짓말 잘하는 방법, 이런 게 공부도 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조심해야 될 겁니다. 예. 실제로 한국 사람들, 남성 25명, 여성 25명에서 50명의 거짓말 1083개를 분석했고요. 남성의 거짓말은 603개, 여성의 거짓말은 480개입니다. 연령대는 다양합니다. 보통 20대 초반부터 시작해가지고 50대 중반까지 남성과 여성 이렇게 많은 거짓말을 분석했고요. 거짓말을 할 때 가장 많이 나타나는 단서들이 있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안면 비대칭. 안면 비대칭이 뭐냐면은 우리 여러분들 자주 보셨을 거예요. 얼굴의 좌측과 우측이 비대칭적으로 나타나는 거 있죠. 한마디로 말해서 뭐 입이 약간 비뚤어진다든가 뺨이 이쪽으로 올라간다든가 뭐 눈썹이 반대로 이래가지고 한쪽 눈썹만 올라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안면 비대칭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나타났던 단서는 눈동자 좌우 이동이라는 겁니다. 눈동자를 좌측으로 옮겼다, 우측으로 옮겼다, 좌측으로 옮겼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이 거짓말의 하나의 단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많이 나타났던 단서는 눈 깜빡임. 최근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TV를 통해서. 눈 이렇게 막 깜빡여요. 자, 눈 한번 깜빡여 보세요. 이렇게. 네. 남편한테서도 많이 봤죠. 네. 눈을 자주 깜빡여요. 거짓말할 때. 이건 하나의 스트레스 반응이라는 겁니다. 이 외에도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발화라고 하거든요. 의미 없는 소리. 이런 것들을 내는 사람들도 있고 또 입술을 침에 바른다던가 몸을 이렇게 좌우로 흔든다던가 보시면 입술을 이렇게 꽉 다문다든가 또 무표정으로 일관되게 아닙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무표정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TV만 틀면 거짓말이고 그런데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보통 이 사실을 모르나 봐요. 거짓말의 대가는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거죠. 그것이 착한 거짓말이든 나쁜 거짓말이든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자, 나쁜 거짓말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면 안 되겠죠. 네.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훌륭하신 분들이세요. 거짓말 안 하신다니까. 네. 이거 세일해서 산 거야. 안 하실 거죠? 네. 이것으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 인생의 사진 시간인데요. 과연 김형희 소장은 어떤 사진을 준비했을까?
와, 가족 사진, 가족 형제, 사진이에요? 자매, 예, 남매 사진인 거죠? 예, 맞아요. 저희 귀여워라. 형과 여동생, 가운데가 여동생이고요. 예, 제가 이쪽 가장 왼쪽 부분. 파란색 옷을 예, 입고 파란색 있는. 옷을 입은. 예, 잘생겼죠? 귀여워라, 다 닮았어요. 형이시고. 예, 다 형이고. 터울이 어떻게 돼요? 네? 나이 터울이 어떻게 돼요? 형은 저보다 한 살 많고요. 한살 많으시고. 예, 여동생은 2살 어리고. 2살 어리고. 네. 아, 복닥복닥 재밌게 지냈을 것 같은데 내 인생의 사진으로 골라오셨거든요. 네.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저 가족 사진이잖아요. 형제잖아요. 제가 좀 힘들 때가 있었거든요. 예, 그때 가장 큰 도움이 됐던 형, 동생이 힘을 줬다고 했는데 어떤 힘든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제가 이제 그 회사 그만뒀을 때 그 허리가 많이 아팠잖아요. 예, 허리가 아팠는데도 이게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몸이. 그러다가 결국은 제가 우울증에 빠졌었어요. 퇴사하시고. 예, 우울증 아시죠? 예, 그 실제로 우울증 약도 먹고요. 예, 병원에서 좀 많이 심각했었거든요. 예, 그때 그 형과 여동생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러니까 핏줄이잖아요. 핏줄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럼요. 그리고 그때 형이 아기 돌잔치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조카를 저한테 이렇게 안아보라고 주는 거예요. 예, 딱 1살 된 조카를. 딱 조카를 안는데 뭐 그 말로 표현하기 힘든 그런 느낌 있잖아요. 두 팔, 두 다리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얘도 살겠다고 예, 발버둥치고 있는데 나는 이게 뭐냐. 그러면서 저 자신에 대해서 겨우 우울증 하나 가지고 예, 뭐 이거 가지고 세상 비판하고 있고 비관하고 있고 뭐 그러냐 뭐 그러면서 저 자신에 대해서 반성하게 되고 그때 이후로 우울증 약 끊고 예, 운동 시작하고 예, 그러면서 이제 바디랭귀지와 거짓말하고 이래 본격적으로 계속 연구하게 된 거죠. 참 극복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 1살짜리 그 응? 예, 아기가 네. 용기와 희망을 안겨줬네요. 예, 큰 그렇죠. 선물 안겨줬네요. 예, 예. 네. 아하. 역시 가족의 힘으로 이겨내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대 평가할 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바디랭귀지인데요.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김영희 소장님이 꼽아주셨는데요. 최고의 바디랭귀지를 구사하는 3명의 인물을 저희가 만나볼 텐데요. 첫 번째 인물부터 만나보겠습니다. 화면 네. 보여주세요. 김연아 선수. 김연아 선수. 예, 정말 최고의 예, 최고죠. 바디랭귀지요. 네. 어떤 면에서? 김연아 선수가 이쁜 건 다들 아시죠? 그럼요. 예. 근데 저 2가지 피겨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다들 기억나실 거예요. 007. 네. 제임스 본드 네. 메들리. 예, 이때. 이때는 강함을 잘 표현했습니다. 예. 그 직선 형태로 이래가지고 강함을 잘 표현하는데, 근데 개인적으로 이제 김연아 씨가 가장 좋아하는 그 피규어가 뭐냐면 조지 거신의 바장조라는 그때 아주 아름다웠거든요. 그 부드러운 음악이었어요. 저는 보면서 눈물도 이렇게 조금씩 예, 찌끔했는데 그때는 아름다운 곡선을 예, 곡선 형태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잘 표현했다는 거죠. 음악의 또 분위기에 맞게. 예, 맞습니다. 이게 직선과 곡선을 가장 잘 활용해서 예, 표현한 거죠. 예술이죠. 이 연기할 때 몸짓, 손짓 이런 것도 다 바디랭귀지에 포함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인물은 누굴까요? 아, 유재석. 예. 유재석 씨가 등장을 했네요. 네. 바디랭귀지 많이 사용하시나? 말을 많이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유재석 씨 같은 경우는 뭐 물론 바디랭귀지도 잘 사용하고 있지만 이분이 정말 특별한 게 뭐냐면은 상대의 마음을 너무 잘 읽는다는 거죠. 바디랭귀지를. 예, 무한도전이라든가 뭐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상당히 이래가지고
눈치가 빠르죠. 눈치. 예, 눈치가 본인이 하는 것보다 상대 바디랭귀지를 잘 캐치하는 케이스인 거예요? 그렇죠. 그 이분 같은 경우 유재석 씨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거를 바디랭귀지를 잘 읽기 위해서 그 TV를 보는데 드라마나 이렇게 보잖아요. 소리를 끈 상태로 봤대요. 왜요? 소리를 끄면은 이제 목소리하고 언어가 안 들리잖아요. 순수하게 바디랭귀지만 보잖아요. 몸짓만 보이니까. 네. 저도 그렇게 해서 훈련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예, 바디랭귀지 전문가들은 그렇게 훈련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훈련을 통해서 또 상대방 마음을 잘 읽게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인물 다음. 한번 만나볼까요? 버락 오바마. 네, 버락 오바마. 네. 예, 오바마는 이제 제 연구 대상 1호입니다. 예. 예, 오바마 같은 경우는 그 스피치 잘한다고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네. 말 잘하고 뭐 하는 말마다 뭐 다 맞는 말이고 공감도 잘하고 그러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오바마 같은 경우는 악수를 상당히 잘해요. 상대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악수법이 달라진다는 거죠.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네네. 그 악수에도 이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그 악수에서 변형된 형태가 있는데 그 혹시 청소부하고 이래 주먹치기 한 거 혹시 보셨나요? 네, 봤어요. 네, 이래. 네. 그리고 한 5살 꼬마하고 또 이렇게 주먹치기를 했거든요. 예. 그리고 여성을 만날 때 또 악수하는 방법이 다르고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시진핑 만날 때 악수 방법이 다르고 푸틴 만날 때 악수 방법이 다르고. 국가 정상마다 또 예, 다르고. 예. 엘리자베스 여왕 만났을 때도 또 악수 방법이 다르고. 무작위적으로 그냥 악수를 이렇게 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누구한테 뭐라고 지칭을 하진 않으면서 은근슬쩍 그냥 뭐 이렇게 손가락 가리키면서 막 이러잖아요. 네네. 누구한테 딱 1인칭도 아니고 네. 다수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인지는 몰라도 네. 이렇게 하면서 악수 해나가면서 헤쳐나가잖아요. 예. 그것도 바디랭귀지 거예요. 그죠? 예, 맞습니다. 다 품고 있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예, 그게 전해주는 다 걸까요? 의도된 거죠. 다 연기의 하나의 방법이고. 너 왔구나 이런 식으로. 예, 이런 멋있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카리스마 있어 보이려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다 그러더라고요. 예. 바디랭귀지가 중요하네요. 네. 아니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도 그렇고 뭐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그렇고 연설을 할 때 보면은 손짓 하나 같은 것도 굉장히 확신에 차 보이고 멋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바디랭귀지는 좀 타고나는 걸까요? 뭐 물론 타고나는 것들도 있겠지만 저는 거의 한 99%는 다 훈련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우리 허참 선생님도 연기 해보셨잖아요. 예, 연기도 다 훈련이 필요한 거잖아요. 예, 뭐 메소드 연기법, 뭐 스타니슬라스키 연기법, 뭐 이런 것들도 다 훈련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끊임없이 훈련이 필요한 거죠. 네. 뭐 이런 특별한 데 말고 네. 일상생활 중에서 우리가 뭐 흔히 취하는 바디랭귀지들 많잖아요. 뭐 네. 다리를 꾼다거나 뭐 팔짱을 이렇게 낀다거나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속마음을 드러내는 바디랭귀지가 아닐까 싶거든요. 예, 맞아요. 그게 맞나요? 예, 어떤 걸 맞습니다.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여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바디랭귀지가 하나 있어요. 남자들에게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예,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 이렇게 다리를 한쪽으로 이렇게 올리고 예,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고, 팔 아이고. 뒤로 해가지고 아이고. 네, 이런 직장에서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부장님들이 많이 그래요. 예, 이런 자세들. 예. 소리 다 안 끝났나? 오늘 퇴근들 누가 일찍 하나? 예? 빨리들 먼저 가거라. 나는 그 부장님은요. 난 11시까지. 누가 가겠어요? 오늘도 야근이다. 광고도 있잖아요. 네. 이런 자세는 뭘 나타내는 거예요? 남성분들의. 권위랑 예, 그리고 이제 영역 이런 걸 표시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다리 이렇게 꼬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발바닥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거는 우리나라에선 괜찮은데 입슬람 사람 있죠. 이슬람. 예, 이슬람교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서는 발바닥을 보이면 안 된대요. 그게 상당히 모욕적인 행위라는 거죠. 예, 바디랭귀지는 문화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큰 신뢰죠. 예, 해외 여행 가셔서 아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성분들은 앞에서 이렇게 있으면 굉장히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아이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여름에는 또 양발까지 질질 벗어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저희가 리얼리티를 표방하는 방송이 되는 느낌인데 뭐 다리 꼬는 거 뭐 또 다른 게 있을까요? 제스처, 바디랭귀지를 속마음을 알 수 있는. 제가 이래 여성들로부터 많이 자주 보는 그런 바디랭귀지가 있는데 뭐예요? 예, 여성들이 특히 이제 긴 생머리 여성들 있잖아요. 예, 귀 뒤로 이렇게 넘기는 거. 어머 오늘 머리 묶었네. 그건 뭘 나타내는 거예요? 좀 더 이제 그 여성스러움을 강조하는 행위죠. 이성한테? 네. 오. 뭐 물론 스트레스 받았을 때 이렇게도 하기도 하지만은 그래요. 예. 근데 희한해 여자분들은 짜장면 있잖아요 먹을 때 머리 이렇게 감아가지고. 그때는 그거는 식욕이에요. 그래요? 아니 이제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뒤로 넘기면서 젓가락 요만큼 감아가지고 살짝 먹는데 몇 번 헛기침하고 어디 좀 봤다 보면 금방 없어졌어. 코로로. 볼 때는 그냥 살짝 감아서 입에 얌전히 넣는 것 같은데 어떻게 몇 분 한눈 팔다 보면 어떻게 다 먹었지. 남녀를 불문하고 한국인들이 바디랭귀지를 잘 사용하지 못한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 바디랭귀지는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특히 교육이라든가 뭐 스피치, 연설 뭐 이런 분야뿐만 아니라 또 이제 과학 기술에도 활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을 읽을 수 있는 로봇도 있거든요. 일본의 페포라든가 아시모 이런 로봇들도 있는데 그 분야에 대한 연구가 한국은 아주 짧아요. 예. 미국이나 영국 이런 곳은 40년, 50년 전부터 연구를 해왔었거든요. 네.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 분야를 연구하는 게 심리학 관련 분야에서 좀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시작된 지 몇 년이 안 됐어요. 한 5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서 그거에 관련된 자료나 논문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책이라든가 그런 것들 찾아보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바디랭귀지를 잘 활용하지 못한다는 거죠. 바디랭귀지를 사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표정도 잘 못 읽어낸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사실인가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전 세계 어딜 가도 이제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보편적인 표정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7가지 감정인데 기쁨, 슬픔, 분노, 놀람, 두려움, 경멸, 혐오감 이렇게 해가지고 7가지 감정인데 한국 사람들 기쁨은 잘 찾아내요. 네. 화난 것도 잘 찾아내요. 분노 있죠. 그런데 놀람하고 두려움을 잘 구분을 못해요. 네, 놀람하고 두려움을 잘 구분 못하고 혐오감 있죠. 네, 혐오감도 잘 구분하지 못하고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대화를 이어갈 때 상대방에게 집중을 잘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캐치를 못하고 그러는 거는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도 또 있을까요? 최근 들어서 그게 많아졌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 보면 커피숍 이렇게 지나가게 되잖아요. 지나가면 보면은 커플이 앉아 있는데 스마트폰만 봐요. 맞죠? 둘이서 만났는데도 스마트폰으로 대화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텍스트에 자꾸 익숙해지는 거예요. 이모티콘이랑. 그러니까 우리 정말 진정한 소통은 얼굴을 마주 보면서 그럼요. 이렇게 가끔씩 접촉도 하고 스킨십도 하면서 이래야 소통이 정말 잘 되는데 그것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할까요? 원활한 인간관계를 위해서 바디랭귀지 사용이 상당히 중요한데 바디랭귀지 잘 사용하고 잘 읽으려면은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하면 좋을까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에 대한 관심 같아요. 관심. 네, 뜨거운 관심. 그냥 관심도 아니고 뜨거운 관심. 예. 그 뜨거운 관심을 통해서 그 사람의 진심을 알게 되고 진솔하게 소통하면서 서로 웃으면서 신뢰하게 되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관심이 없다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집중도 안 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오늘 토크 거짓말로 시작해서 제대로 된 소통으로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맨땅에 헤딩하듯이 혼자 빚어낸 연구 결과가 참 대단하고 또 대견합니다. 맞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는 좀 더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겠다. 뜨거운 관심을 가져야겠다. 집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오늘 정말 알찬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 들려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토크앤조이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오.